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15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하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노년의 삶이란 조용하고 편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그 평안이라는 건 그리 쉽게 오지 않더군요. 아들이 결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지요.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단정하고 점잖았습니다. 검은 머리칼을 단정히 묶고 눈웃음이 고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다르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운 눈웃음 뒤에 진짜 성격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청소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쉬세요. 하며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의 아침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설거지거리가 쌓이기 시작했고 빨래 바구니에는 옷이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야, 이건 언제 정리하니? 하고 물으면 조금 이따 할게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는 대개 하루, 이틀이 지나야 오더군요. 며느리는 그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아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면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이렇게 하는구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며느리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청소기 돌리시면 손주가 놀라요. 그 말투가 부드러웠다면 몰라도 그날따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일에 괜히 말 섞지 말자. 한마디가 불씨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한숨이 늘었지요. 그 한숨을 들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벽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사는 게 이렇게 답답한지 몰랐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제 능력으로는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자랑보다도 이상한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갇혀 살고 있다는 불평 같았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물컵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이란 게 누구보다 중요한 거야. 가정이 편해야 남편이 밖에서 힘낼 수 있지. 그러자 며느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어머니.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며느리와 작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목소리를 죽였지만 벽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요즘은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일 좀 하고 싶어.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당신까지 나가면 누가 애 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죠.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국그릇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말이 험해질까? 하지만 그게 젊은 부부들의 현실이라면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멀어지고 냉랭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억지 미소를 짓곤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방을 닦고 반찬을 만들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을 아꼈고 집안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모래알 같던 불편함이 이제는 밥상 위에 놓인 큰 돌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자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처럼 살가운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간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굽는 냄새가 퍼지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길은 제게 향했지만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자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집안 살림은 도우미를 쓰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만약 일을 한다면 남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장난스러운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길 바라는 기색과 동시에 진심이 절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을 뒤집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마 위의 소리와 팬에서 나는 타닥거림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조용한 틈새에 며느리의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살림이라는 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 같다고, 밖에 나가면 훨씬 활기차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을 하는 동안 며느리의 눈빛은 반짝였고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조용히 웃으며 상다리가 부러질까봐 반찬을 조심스럽게 올리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공기는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자신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자부심 같은 것.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굳이 받아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잠자코 웃는 척하며 김을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손끝에서 나는 작은 소리로만 제 속내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반찬을 차려두고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조용하냐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제 방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했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남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이 결국 제 아들, 그녀의 남편에게 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 둘이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즘 세대는 다르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커피를 내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제의 그 불편한 대화는 없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범했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전업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늘 그렇게 말했지요. 나도 이제 완전한 전업주부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그 속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어딘가 비꼬인 자기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전업주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느긋했습니다. 아들이 출근을 준비하며 거실을 오갈 때에도 며느리는 이불을 걷지도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하루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의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물때가 잔뜩 낀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들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곧장 거실 소파로 가서 눕더군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소파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위에 몸을 반쯤 묻히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홈쇼핑, 화면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함과 권태가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부엌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청소기는 며칠째 거실 구석에 서 있었고 빨래는 건조기 안에서 구겨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도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도 반응은 짧았습니다. 응, 그래. 그 한마디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방을 닦고 밥을 짓고 손주 옷을 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며느리가 한 일이라곤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그 무기력함은 어느새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며느리는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왔어요? 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피로와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삶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조용해야 한다. 그 말만 되뇌며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냄비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전업주부라고 말했지만 살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소파 위에서 흘러갔고 시간은 그 위를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는 쉽게 나왔지만 그 삶 속에는 손끝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소파와 휴대폰,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게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웃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려는 가벼운 웃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이 집안의 균형을 서서히 흔들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전업주부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언제나 입으로만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집을 돌보고 밥을 짓고 방을 닦고 손주의 옷을 챙기고 빨래를 개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녀는 이름뿐인 전업주부였고 실제 살림의 손은 늙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 끓는 소리, 밥솥에 김 새는 소리, 부엌의 하루가 제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잠에 취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도 그녀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들의 출근 도시락까지 챙기고 나면 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에 머그잔을 쥔 채 소파에 앉아 느릿하게 TV를 켜고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공허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끄고 나올 때마다 저는 거실 한켠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TV 속 사람들의 삶에 몰두하며 자신의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면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빨래를 넣을 때면 커튼 사이로 그녀의 무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허리를 굽힌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저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하루 세 끼를 제 손으로 차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수고가 며느리의 나태함을 채워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면 소파에는 그녀의 담요와 잡지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주워개는 것도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물컵 하나, 그릇 하나가 늘 남아 있었고 그걸 보며 저는 매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정리를 해도 그녀의 손끝에서는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처음 만난 그 며느리의 고운 인사. 그때의 미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때 그 인사를 진심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가끔은 우스워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이후 집안은 편치 않았고 저는 매일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내 집에 들인 것도 결국 내 팔자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시울이 저릿했습니다. 팔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눈을 떴다면, 아들이 다른 인연을 만났다면 지금의 나도 아들도 이렇게 지쳐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미 모든 건 지나간 일이고 그녀는 내 집안에, 내 일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조용히 부엌불을 끄고 거실에 놓인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누워있던 자리에 베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알 수 없는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쉬고 나는 일하는 하루. 그게 어느새 당연해져 버린 집. 그 현실이 견디기 힘들 만큼 쓸쓸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살림까지 해야 한단 말이냐?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팔자를 탓하지 않으려 해도 그날따라 유난히 제 팔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밥솥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마른 수건을 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휴대폰 알람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며느리가 부스스하게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덜 깬 듯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하품을 길게 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틀었습니다. TV 화면이 번쩍 켜지고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 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이 입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살림은 안 할 거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삼켜온 말들이
한꺼번에 섞여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게 살림이니?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TV 볼륨을 낮추고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 살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살림이 어디 있다는 건가?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세 끼를 준비하고 바닥을 닦고 손주의 옷을 개고 있는데 그녀는 방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이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왜 그런 말을 하시냐는 듯한 억울한 기색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살림이라는 단어는 그저 집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라는 걸,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자신이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말을 잇고 싶었지만 더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녀는 자기 세상의 기준으로만 들을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대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찬장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거지통에 물이 미지근했지만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흘러들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그 먼지조차 내 마음 같았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채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TV를 보며 웃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웃음인데도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등지고 조용히 국그릇을 닦았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내 속은 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 집안에는 부엌에서 끓는 국물 냄새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모아둔 돈이나 비상금이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 끝에서 국물이 떨어져 그릇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신이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주식을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생활비가 모자라서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심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그런 데에 돈을 넣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호함보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웃더니 괜히 물어본 거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통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갈 때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명확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눈빛,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며느리의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냐고 물은 그 말, 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던 며느리의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묻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무엇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 반응을 보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그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TV를 보는 시간, 그 시선이 종종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고 저는 그 눈길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건넨 말 한마디가 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모아둔 돈이나 비상금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해 전부터 노후연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그 돈을 조금씩 아껴서 남겨두었습니다. 손주 학용품을 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그 돈에서 꺼냈었지만 대부분은 다시 채워 넣으며 살았습니다. 그 통장은 제게 마음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아들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조용히 늙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통장이었지요. 그래서 며느리의 질문이 더 날카롭게 와닿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속을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왜 그 순간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비밀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제 노후자금,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살았지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제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무심한 질문 하나가 그 자부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내 통장을 눈치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가고 난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상금이 있냐던 그 한 문장이 마치 내 비밀을 들춰내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옷가지 사이에 감춰둔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한 권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몇 해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돈이 그 순간에는 왠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통장은 나의 노후, 나의 마지막 방패 같은 것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만 내 손끝으로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꺼낼 때, 우체국 고지서를 확인할 때 그녀의 눈빛이 살짝 머무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통장을 다른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화장대 및 깊숙한 서랍, 그 누구도 손 뗄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은 이 돈이, 내가 늙어가며 의지하려 했던 이 작은 통장이 이제는 누군가의 눈길을 피해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살갗에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숨겨온 게 들킬까 두려워서 내 손끝의 흔적을 따라 그녀가 올까봐 불안해서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같은 날이면 은행에 들렀습니다. 노후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외출 준비를 서둘렀지요. 얇은 코트를 걸치고 통장을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일이 제게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제 얼굴을 익혔을 정도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단정한 순간이었고 늙어도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그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출 준비를 하면 며느리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가방을 매는 제 손끝을 슬쩍 훑어보며 어디 가느냐는 듯한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반복될수록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은행에 같이 가겠다고. 본인도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같이 다녀오면 시장도 들을 수 있으니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은행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특별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유난히 부지런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제가 나설 준비를 하기도 전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광경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일찍 준비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길, 며느리는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시장에서 장을 보려면 미리 가격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자연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통장을 꺼내고 기계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시선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며느리가 무심한 척 제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비밀번호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면을 가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바빠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멈춰야 하나 아니면 아무 일 없던 듯 해야 하나 순간의 망설임 속에서 기계가 통장 정리를 끝냈습니다.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을 때까지도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르자고 오늘은 채소도 사고 생선도 좀 사야 한다고. 그녀의 말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저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내내 통장이 든 가방끈을 더 꼭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 표지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걸어도 그 웃음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얇은 벽이 생겨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던 순간에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통장을 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그날 이후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내려 했지만 무엇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느꼈던 그 시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스쳤던 며느리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 옷가지를 조금 옮기고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씩 그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리기 전에 화장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그대로 있는지, 표지가 구겨지지 않았는지, 그 위치가 변하진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등불을 켜고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TV를 켜고 웃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문고리에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발자국 소리마저도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마친 후 모든 식구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익숙한 손길로 화장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세로로 곱게 세워두던 통장이 그날따라 가로로 눕혀져 있었고 표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자 아주 미세하게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통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손을 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심스레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두며 몇 번이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웠지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 뒤집혀 있던 통장의 표지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통장을 확인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서랍을 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안은 더 짙어졌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꿈에서도 서랍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쯤 저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조심스레 일어나 불빛을 켰습니다. 화장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어제 둔 그대로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즈음 저는 얇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직 방에서 잠든 시간 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한산했고 가게 셔터가 반쯤 열린 상점들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 안에서 통장이 미묘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익숙하던 그 공간이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몇 번을 숨 고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기계가 통장을 삼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기계에서 통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넘기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해 동안 모은 연금이 단 한 줄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통장을 들고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소리, 기계의 안내음, 모든 것이 희미하게 멀어지고 그저 통장 속 그 숫자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설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불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세상은 갑자기 낯설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방 속 통장이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 한 권이 이제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제 노후가 제가 버티며 지켜온 작은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잔고가 0원이 된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는 확신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 외의 가능성은 단 한 줄의 의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늘어졌고 가방 안에 든 통장이 마치 불타는 돌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녀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제게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도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묵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내 통장에 손 댄 게 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는 억울하다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가 결국 내 신뢰를 짓밟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말고는 그 통장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경찰이 확인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직원에게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비상금을 물었던 날, 은행에 함께 가자던 날, 비밀번호를 누를 때 느껴졌던 그 시선, 그리고 통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던 날, 모든 기억이 하나하나 손끝에서 글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측의 협조를 받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며느리라고. 말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노후를, 내 믿음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경찰관이 통장을 받아들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잔인할 만큼 맑고 제 마음은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은행 측의 협조를 받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막히듯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지 않은 날, 그녀는 제 통장을 들고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통장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장면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현금 인출 내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금을 인출한 뒤 통장을 다시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예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제시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남은 믿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뒷모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의 식탁에 앉던 사람이었고 같은 밥을 먹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이 마치 제 인생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가 견뎌온 세월의 기록이자 누군가에게 훔쳐질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CCTV 증거, 인출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진술까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망칠 틈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디서도 그 밝던 웃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알아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그 말이 법정안에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묘하게 아팠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였던 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모든 증거는 며느리의 범행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이렇게까지 내몰게 만든 세월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재판정은 고요했습니다. 한겨울의 공기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판사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정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 끝을 움켜쥐며 그녀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어떤 상처로 돌아올지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연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자신의 방 안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법정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듯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훔쳐서 쓰지도 않고 숨겨두었다니, 그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악의와 계산이 섞인 행동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변명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법정안은 숨조차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날 때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 형의 집행,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몸이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수갑으로 연결될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 이제는 죄인으로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감각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차가운 바람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통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간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앉아있던 소파, 그 위에 쿠션 하나, 그녀가 웃던 자리까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그 안에 있던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종이 한 권이 기쁨보다는 씁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보다 그 돈을 되찾기 위해 잃어버린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이후 집안은 갑자기 소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식탁 위의 밥그릇은 항상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바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엔 이상한 정적만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부엌불을 켰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밥솥에 김이 올라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멍했고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던 자리, 소파 위에 쿠션 하나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걸 치우지도 정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햇살이 그 위로 비칠 때면 마치 누군가가 다시 앉아있는 듯 착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면 방으로 곧장 들어갔고 식탁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늘 어딘가 멀리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푸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현실임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관계가 정말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 김이 다 사라지고 식은 국에서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안의 마지막 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위에 놓인 통장이 마치 낯선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무 감정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무게가 무너져 내린 듯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이 집안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때 숨죽여 걷던 복도 끝까지
이제는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음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조금 식은 국과 밥 한 공기, 그리고 오래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그 속에는 묵은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냐며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들리던 말들이 어느 순간 울음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지 그저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조용히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결국 가족의 믿음을 깨뜨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는지 그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습니다. 분노와 원망, 상처와 불안이 한꺼번에 섞여 흐려졌습니다.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그 뒷모습이 어릴 적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닿았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번진 빛이 오랜 죄책감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손을 들어 아들의 밥그릇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저를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미안함과 다정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전보다 조용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엔 먼저 부엌불을 켜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허물어진 실내 위에도 조심스럽게 새 숨결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나무는 연두빛으로 물들고 따뜻한 바람이 다시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뒤 홀로 남은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 바닥 위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끝이 서랍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동안 꺼내지 못했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통장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불안과 상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창구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불안함 대신 차분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고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이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노후연금이 다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묘한 안도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한 줄의 숫자에 담겨 조용히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몇 해를 모아온 노력과 세월이
다시 제 손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손에 쥔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가 지켜낸 인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자리,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통장 위를 스치며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짓눌렸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고요히 박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다 가져간 줄 알았던 마음의 평온이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시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그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불안 끝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 그것이야말로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에 쫓겨 서랍을 열지도 않았고 밤마다 통장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쓰다듬을 때마다 불안 대신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아들이 출근 전 내뱉는 짧은 인사도 그저 평범하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삶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한층 맑아졌습니다.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는 너무도 가까운 곳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며느리의 일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걸음